이 환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전하세요. 생명이 기계와 서류에 의해 판가름 나는 미국의 한 명망 높은 병원 그곳의 중환자실에 차갑고 단호한 선고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모든 희망이 꺼져가는 그 순간 작은 체구에 얼룩무늬 전투복을 입은 한 한국 여군 군의관이 벌떡 일어섰다. 그녀는 외쳤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제가 수술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경악에 차 그녀에게로 향했다. 세계 최고 권위의 의료센터에서 모든 베테랑 의사들이 손 놓은 환자를 구하겠다고 나선 이는 고작 대한민국 707 특수임무단 소속의 젊은 여군 군의관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서윤. 모든 것을 잃고 복수의 칼날을 품은 채 전사와 천재 외과 의사라는 두 얼굴로 살아가는 여자였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수술 성공담이 아니다. 편견과 탐욕 그리고 진실을 은폐한 거대한 시스템에 맞선 한 개인의 처절한 투쟁이다. 과연 그녀는 환자를 살리고 동시에 마음속에 새긴 복수의 맹세를 이룰 수 있을까?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둠이 지배하는 이국 땅, 뜨거운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지옥 같은 사막이었다. 707 특수임무단 소속 군의관 이서윤 상사. 그녀는 고글 아래로 희미하게 보이는 열화상 화면을 응시하며 총을 단단히 움켜쥐었다. 6명의 최전계 팀원들과 함께였다. 그들의 임무는 태상그룹 한승재 이사의 비밀 자금줄과 관련된 핵심 정보원이자 미국 정부가 눈독 들이는 임무를 구출하는 것이었다. 계획은 완벽했다. 정보원이 위치한 외딴 창고를 기습해 무력화시키고 헬기가 도착하기 전까지 버티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완벽한 계획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코드 옐로 통신 두절 매복이다. 팀장 김재민 중위의 다급한 외침과 동시에 사방에서 총탄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완벽하게 짜인 함정에 빠진 것이었다. 이서윤은 몸을 던져 팀원들의 엄호를 시작했다. 팀원들이 하나둘씩 쓰러져 갔다. 이서윤은 필사적으로 총을 쏘며 쓰러진 팀원들에게 달려갔다. 이 상사 어서 와. 팀원들의 부상을 살피는 그녀의 눈은 냉철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복부에 총탄을 맞고 피를 쏟는 박민철 병장을 응급처치하며 그녀는 통신기를 향해 절규했다. 지원 요청 지원을 보내달라.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잡음뿐이었다. 그때였다. 김재민 중위가 이서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서윤, 이건 함정이다. 우리 모두 버려졌어. 그의 눈빛은 절망과 분노로 타올랐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던 재민 중위는 이내 고개를 떨구었다. 이서윤의 하얀 군복 위로 그의 피가 붉게 스며들었다. 그녀의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다. 사막의 밤, 불길과 총성만이 가득한 그곳에서 이서윤은 홀로 살아남았다. 마지막 팀원까지 눈앞에서 숨을 거두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동료들의 피로 범벅이 되었고 공포와 슬픔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오직 차가운 분노만이 그녀의 심장을 지배했다. 그날 밤 그녀는 창고에 버려진 정보원의 시신 옆에서 이상한 단서를 발견했다. 깨진 위성 전화기에 새겨진 낯선 문양, 태상그룹의 로고였다. 그들은 그저 버려진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팔려나간 것이었다. 그녀는 차가운 시체들 사이에서 조용히 일어섰다. 몸에 묻은 피는 이미 굳어 검붉은 색을 띠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군의관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를 맹세한 사냥꾼의 눈빛이었다. 잊지 않겠다.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돌려주겠다. 이서윤의 복수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환부를 봉합하는 메스가 아니라 거대 권력의 심장을 겨냥하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었다. 그녀의 피는 더 이상 누군가를 살리는 맑은 피가 아니라 끓어오르는 증오로 가득 찬 독이 되었다. 이서윤은 군에서 불명예 전역 처리되었다. 팀원들을 지키지 못한 지휘관의 무능함 지원이 늦어져 전멸했다는 군 당국의 공식 발표는 진실을 가리기 위한 거대한 연막에 불과했다. 그녀가 태상그룹의 로고가 새겨진 위성 전화기 조각을 증거로 제시했을 때 군과 검찰은 싸늘한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 상사 정신적인 충격이 크신 모양이군요.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 검사 강태준의 말은 그녀에게 비수처럼 박혔다. 그는 태상그룹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부패한 검사였고 진실을 묻는 데 앞장섰다. 서유는 홀로 싸웠다. 언론에 제보하려 했지만 태상그룹의 보도 통제는 강력했다. 그녀가 접촉한 기자들은 모두 확인되지 않은 루머라며 기사를 내보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를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정신 이상자로 몰아가는 가짜 뉴스가 쏟아져 나왔다. 가족과 친지들은 그녀를 외면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하지만 이서유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슬픔 대신 차가운 증오로 빛났다. 정의는 존재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 없었다. 그녀는 정의를 믿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손으로 직접 심판을 내리는 것만이 유일한 길임을 깨달았다. 복수. 그것이 그녀가 숨쉬는 이유가 되었다. 그녀의 복수는 감정적인 분노가 아닌 치밀하게 계산된 차가운 설계였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를 활용하기로 결심했다. 바로 의학 지식과 707 특수임무단에서 익힌 탁월한 전투 기술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환부를 봉합하고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의 의술은 적들의 숨통을 끊는 도구가 될 것이었다. 그녀의 손은 메스를 잡고 있었지만 그 메스는 이미 칼날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재창조하기 시작했다. 서유는 자신의 과거를 완벽하게 지웠다. 저녁 후 그녀는 상한오지, 마을의 작은 보건소에서 일하며 사람들의 눈을 피했다. 낮에는 노인들의 진료를 보며 평범한 의사 행세를 했지만 밤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혹독한 훈련을 거듭했다. 체력 단련 사격술 격투기 정보 수집 해킹 기술까지 707 특수임무단 시절보다 더욱 가혹한 자기 단련이었다. 그녀의 몸은 복수의 도구로 그녀의 정신은 복수의 설계자로 변해갔다. 그녀의 온몸은 무기 그 자체가 되었다. 특히 그녀는 의학 지식을 복수에 접목시킬 방법을 연구했다. 약물학, 독극물, 신경학, 사람의 몸을 가장 잘 아는 의사이기에 그녀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 또한 알고 있었다. 가장 완벽한 살인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 자연사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살인이 아닌 파멸을 원했다. 육체적인 죽음보다 더 잔혹한 것은 사회적인 죽음 모든 것을 잃고 추락하는 것이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이서유는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 되었다. 겉모습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깊고 차가운 호수 같았다. 이제 그녀는 의사라는 신분을 자신의 복수를 위한 방패이자 칼날로 사용하기로 했다. 거대 권력 태상그룹에 맞서기 위해서는 그들보다 더 높은 곳, 그들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올라가야 했다.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병원이 아닌 전 세계 최고의 의료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미국의 병원을 선택했다. 그곳에서 자신의 존재를 전 세계에 각인시키고 태상그룹의 심장에 날카로운 메스를 꽂을 계획이었다. 3년 후 이서유는 모든 것을 걸고 미국으로 향했다. 그녀는 이름 대신 코드명을 사용했다. 군에 있을 때의 이름 대신 제이드라는 가명을 썼다. 군의관 시절의 이서유는 죽었다. 오직 복수를 위해 살아가는 새로운 인간 제이드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미국의 최고 병원 중 한 곳인 시카고 성 베드로 대학 병원에 신경외과 레지던트로 지원했다. 입사 과정은 그야말로 지옥이었다. 한국에서 707 특수임무단 군의관으로 복무했다는 이력은 미국 병원 시스템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오히려 군대식 수술에 익숙할 것이라며 편견 가득한 시선을 보냈다. 총갈이 스치는 곳에서 수술하던 당신의 방식은 우리 병원의 섬세한 기준과는 맞지 않습니다. 면접관의 싸늘한 한마디는 그녀의 분노를 자극했다. 하지만 서유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으로 그들의 편견을 부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하버드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천재적인 동양인 여의사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입사 시험에서 압도적인 성적으로 모든 의사들을 놀라게 했다. 그녀의 논문들은 이미 세계적인 학술지에 실리고 있었고 이론과 실제 모두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하지만 서유는 알고 있었다.
이곳에서의 성공은 단순한 학문적 성취가 아니었다. 그것은 태상그룹의 그림자를 지울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 그녀는 이 병원의 시스템, 그리고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권력자들의 약점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병원장의 약점을 알아내고 유력 인사들과의 인맥을 구축했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다. 한승재 이사와 그의 비리를 파고들 힘을 갖는 것. 707 특수임무단에서 배운 정보 수집 능력은 미국 병원에서도 빛을 발했다. 병원 내의 모든 정보를 파악했다. 누가 어떤 약점을 가졌는지, 누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았다. 이 병원은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 아니었다. 거대 자본과 정치 권력이 얽혀 있는 또 하나의 전장이었다. 서유는 그 전장에서 살아남는 법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힘을 키웠다. 낮에는 완벽한 실력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천재 의사였고, 밤에는 복수를 위해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냉철한 전략가였다. 그녀의 표정은 언제나 차분했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의 깊은 눈빛 속에 숨겨진 분노와 슬픔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복수라는 이름의 가면을 쓴 채 겉으로는 완벽한 엘리트 의사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가 병원에서 보낸 시간은 고독하고 치열했다. 동료 의사들은 그녀의 뛰어난 실력에 질투와 시기를 보냈고 그녀의 과거를 의심했다. 저 동양인 여자가 도대체 어디서 온 거지? 군의관 출신이라는데 전장에서 뭘 배우고 왔는지 모르겠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들은 이서윤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그녀의 귀에는 오직 동료들의 마지막 외침만이 울려 퍼질 뿐이었다. 이서윤, 이건 함정이다. 우리 모두 버려졌어. 그 목소리는 그녀의 심장을 찌르는 동시에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시카고의 가을 낙엽이 흩날리는 공기는 이서윤의 마음만큼이나 차가웠다. 그녀는 오늘도 어김없이 복도를 걸었다. 흰 가운을 입은 그녀는 완벽한 의사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내면은 여전히 707 특수임무단 소속의 전사였다. 그녀는 병실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김만석이라는 이름이 적힌 차트를 들여다보았다. 72세 한국계 독일 거주민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의식불명 상태. 의료진 모두가 꺼려하는 환자였다. 늙고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며 보험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혀있는 환자. 희망이 없는 환자에게 귀중한 병실을 할당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수석 레지던트 한스의 냉정한 목소리가 그녀의 귀를 스쳤다. 하지만 서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차트 속의 차가운 숫자들과 글자들이 아니었다. 그녀는 김만석이라는 이름에서 고향의 냄새를 맡았다. 그녀의 심장이 갑자기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조용히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할아버지의 얼굴은 마치 그녀의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연상시켰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던 할아버지. 서윤아, 포기하지 마라. 우리나라 사람은 끈기가 있단다. 어린 시절 의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그녀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다. 서윤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미세하게 떨리는 손. 맥박은 불안정했지만 희미하게나마 생명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할아버지에게서 과거의 아픔을 투영했다.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할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눈앞에서 숨을 거둔 6명의 동료들. 그들은 모두 버려졌다. 군 당국과 거대 기업의 이해관계 속에 아무도 그들의 죽음에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 버려져서는 안 돼. 서윤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외침이 울려 퍼졌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죠? 저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707 특수임무단 소속 여군 군의관이라는 그녀의 정체성은 이미 복수의 도구로 변질된 지 오래였다. 그러나 이 순간 그녀는 다시 순수한 의사가 되었다. 그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싶어 하는 의사. 그녀의 손은 더 이상 총을 겨누는 손이 아니었다. 다시 메스를 잡고 생명을 구하는 손이 되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차트를 다시 꼼꼼히 살폈다. 뇌출혈의 범위가 광범위했지만 뇌간에 직접적인 손상은 없었다. 혈종 제거 수술을 한다면 충분히 회복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미국 의료진의 시선은 냉정했다. 이 나이에
이 정도 뇌출혈이면 수술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과거 그녀의 할아버지를 포기했던 의사들의 목소리와 겹쳐졌다. 이서윤의 가슴에서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뜨거운 감정이 솟구쳤다. 아니, 포기할 수 없어. 그녀는 조용히 결심했다. 이 환자를 살리는 것은 단순한 의료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내면에서 잠자고 있던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버려진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정의를 향한 갈망이 뒤섞인 절박한 외침이었다. 김만석 할아버지의 며느리와 아들이 병원에 도착했다. 독일에서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며 홀씨아버지를 모셔온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저희에게는 아버지가 전부예요. 돈은 얼마든지 상관없으니 제발. 며느리 미영의 절규는 차가운 병원 복도를 울렸다. 하지만 담당 의사 밀러 교수는 냉정했다. 부인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의 말은 서연의 가슴에 또다시 비수처럼 박혔다. 과거 할아버지를 잃었을 때 들었던 말과 똑같았다. 나이가 많아서 어쩔 수 없다. 바로 그때였다. 서연은 조용히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의 하얀 가운은 단정했지만 그 안에 감춰진 얼룩무늬 전투복의 굳건함은 지워지지 않았다. 서연은 환자의 차트를 꼼꼼히 살폈고 CT 영상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다. 교수님, 잠시만요. 서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했다. 이 환자분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출혈 부위를 보면 뇌관에 직접적인 손상은 없고 압박으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혈종 제거술을 시행하면 충분히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밀러 교수는 콧방귀를 뀌며 비웃었다. 빵 레지던트, 당신은 아직 경험이 부족해. 이르니 넘은 환자의 뇌수술은 위험 부담이 너무 커. 게다가 마취 위험도도 높고 다른 의료진들도 서연을 보는 시선이 싸늘했다. 동양인 여자애가 뭘 안다고 나서는 거야.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맥박을 확인했다. 미약하지만 규칙적인 맥박이 뛰고 있었다. 동공 반응 또한 완전히 소실되지 않고 미세하게 남아 있었다. 서연의 눈에 불꽃이 타올랐다. 그녀는 하버드 의대를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707 특수임무단 군의관으로 수없이 많은 극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했던 경험을 떠올렸다. 그녀가 지금 말하는 것은 감정이 아닌 철저한 의학적 근거였다. 교수님, 저는 감정이 아니라 의학적 근거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환자분의 글래스고 혼수 척도를 다시 계산해 보시면 완전한 뇌사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MRI를 추가로 촬영해 정확한 손상 범위를 확인한다면, 하지만 밀러 교수는 짜증스럽게 손을 저었다. 그만해요, 빵 레지던트. 당신은 아직 1년 차도 안 됐어. 경험도 없으면서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마. 이 환자는 완화 치료로 전환할 거야. 그 말과 동시에 복대서 미영 씨의 울음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아버지, 제발 눈 좀 떠주세요. 그 절규는 서연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다. 어릴 적 돌아가신 할아버지, 그리고 사막에서 숨을 거둔 동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서연은 벌떡 일어섰다.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교수님, 저는 이 환자분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수술하겠습니다. 중환자실에는 정적이 흘렀다. 23살의 동양인 여자 레지던트가 독일 최고의 신경외과 교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선언한 것이었다. 밀러 교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소리쳤다. 뭐라고 1년 차 레지던트가 이런 고난도 수술을 한다고 정신이 나갔나. 주변 의료진들도 웅성거렸다. 저 동양 여자애 미쳤나 봐. 자기가 뭔 줄 아나. 하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를 맹세하던 그날 밤의 서늘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공시켜 보이겠습니다. 이서윤의 목소리가 중환자실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건 투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서윤의 선언에 중환자실은 다시 정적이 흘렀다. 밀러 교수는 팔짱을 끼고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냉소적으로 말했다. 빵 레지던트, 당신이 하버드를 나왔다고 해서 여기서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여긴 독일이 아니야, 미국이야. 우리만의 엄격한 시스템이 있어. 옆에 있던 선배 레지던트 한스도 비웃으며 덧붙였다. 아, 맞다. 미국에서는 젊은 의사들이 영화처럼 기적을 만들어낸다고 하죠. 하지만 여긴 현실이에요. 현실? 그들의 비웃음 속에서 서유는 오히려 평온해졌다. 지난 6개월간 이 병원에서 숱하게 겪었던 일이었다. 첫날부터 그녀를 향한 시선은 곱지 않았다. 동양인 여자애가 무슨 신경외과냐. 어린애가 뭘 안다고 하는 수군거림이 매일같이 그녀를 따라다녔다. 심지어 환자들조차 서윤을 의사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진짜 의사 선생님은 어디 계세요? 라며 다른 의사를 찾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이서윤은 그들의 편견이 어디서 오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태상그룹의 한 승재가 만든 거짓 보도 때문이었다. 그녀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갔던 그 보도는 미국 의료계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그들의 편견을 한 번에 깨부술 필요성을 느꼈다. 김만석 할아버지의 수술은 단순한 환자를 살리는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실력을 증명하고 동시에 복수의 서막을 여는 신호탄이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부산의 한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난 서유는 오직 공부만으로 세상과 맞서 싸웠다. 의사의 꿈을 키우게 된 것은 12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였다. 동네 병원에서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치료를 포기했고 할아버지는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그날 서유는 울면서 다짐했다. 나중에 커서 의사가 되면 나이나 조건 때문에 포기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그녀는 고등학교 내내 전교일 등을 놓친 적이 없었다. 특히 생물과 화학은 항상 만점이었다. 담임 선생님은 서윤이라면 서울대 의대는 확실하다고 했지만 그녀의 꿈은 더 컸다. 세계 최고의 의학을 배우고 싶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하버드 의대였다. 토플과 SAT 의대 입학 시험인 MCAT에서 모두 만점과 최상위 점수를 기록했다. 하버드 의대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부모님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다. 하버드에서의 4년은 지옥 같았지만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최우등으로 졸업했고 707 특수임무단 군의관으로 자원해 의술과 함께 전투 기술을 익혔다. 그녀는 전장에서의 극한 경험을 통해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한 판단력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다. 미국에 온 첫날부터 서유는 차별을 경험했다. 동료들은 일부러 빠른 속어로 이야기하며 그녀를 소외시켰고 수술 참관 기회도 다른 레지던트들에 비해 현저히 적었다. 동양인이라서 여자라서 너무 어려서라는 편견이 항상 그녀를 따라다녔다. 하지만 서유는 포기하지 않았다. 남들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했다. 영어로 된 의학 서적을 밤새워 읽었고 수술 동영상을 수백 번 반복해서 봤다. 그 결과 필기 시험에서는 항상 최고 점수를 받았고 실기 평가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 이서윤의 수술 선언은 병원 전체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복대서는 미영과 철수가 불안에 떨며 기도하고 있었고 중환자실에서는 밀러 교수와 병원장을 비롯한 의료진들이 서연의 실패를 기다리고 있었다. 빵 레지던트 정말로 수술하겠다는 거요. 이 환자가 수술대에서 죽으면 책임질 수 있나? 밀러 교수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를 다잡으며 대답했다. 네,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성공시켜 보이겠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눈에는 어린 시절 할아버지를 잃었을 때의 슬픔과 지난 6개월간 견뎌온 모든 차별에 대한 분노, 그리고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때 중환자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또 다른 인물이 들어섰다. 그는 독일 신경외과 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의사 중 한 명인 클라우스 바그너 교수였다. 밀러 교수보다도 서열이 높은 원로 의사였다. 그는 서연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물었다. 당신이 그 하버드 출신 한국 레지던트군. 정말로 이 환자를 수술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박근너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예상치 못한 말을 했다. 그럼 조건을 하나 걸겠소. 당신이 정말로 이 수술을 원한다면 모든 책임을 지고 혼자서 해보시오. 만약 실패하면 즉시 독일을 떠나야 하고 앞으로 유럽 어느 병원에서도 근무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중환자실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이것은 서연에게 마지막 기회이자 동시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제안이었다. 밀러 교수가 급히 박근너 교수에게 속삭였다. 교수님,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우리 병원의 명성에. 하지만 박근너 교수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젊은 의사의 패기를 한 번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군.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지난 시간들이 스쳐갔다. 부산에서 가난한 집안의 딸로 태어나 오직 공부로만 세상과 맞서 싸웠던 어린 시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나이가 많아서 어쩔 수 없다던 차가운 의료진의 말 하버드에서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했지만 결국 최우 등으로 졸업했던 순간들, 그리고 707 특수임무단에서 동료들을 잃었던 비극적인 기억까지. 서윤아, 포기하지 마라. 우리나라 사람은 끈기가 있단다. 할아버지와 동료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서연은 천천히 눈을 뜨고 박근너 교수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혼자서 수술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공시켜 보이겠습니다. 밀러 교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다. 정말 미쳤군. 23짜리가 이르니 넘은 환자의 뇌수술을 혼자서 한다고? 이건 자살행위야. 하지만 박근너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그럼 계약서를 작성하지. 박서연 레지던트가 김만석 환자의 뇌수술을 단독으로 집도하되 수술 실패 시 즉시 독일을 떠나고 앞으로 유럽 어느 병원에서도 근무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 순간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성공하면 독일 의료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실패하면 의사로서의 꿈이 완전히 끝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후회가 없었다. 할아버지를 포기할 수는 없었으니까. 복도에서 지켜보던 미영이 서연에게 달려와 말했다. 서연아, 정말 괜찮은 거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서연은 미영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언니, 저를 믿어주세요. 할아버지는 제게도 친할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수술실 준비가 시작되었다. 밀러 교수는 냉소적으로 수술실 준비는 해주겠지만 마취과나 다른 의료진의 도움은 기대하지 말라고 못 박았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으로 할아버지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감수할 수 있었다. 수술실로 향하기 전 서연은 할아버지 병실로 돌아가 차가운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제가 꼭 깨워드릴게요. 할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신 말씀 잊지 않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끈기가 있다. 포기하지 마라. 그 말씀들이 지금 제게 힘을 주고 있어요.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수술실에 들어선 서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707 특수임무단 군의관 시절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선 부상병들을 수도 없이 마주했다. 그때의 경험은 그녀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과 냉철한 판단력을 주었다. 마취과 의사 프랑크는 시종일관 비아냥거렸다. 마취 완료됐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무슨 일이 생겨도 책임 안 져요. 서연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수술대 앞에 섰다. 시작하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수술실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메스를 들고 할아버지의 머리에 조심스럽게 가져다 댔다. 첫 번째 절개가 시작되었다. 그녀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다. 하버드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훈련과 707 특수임무단에서 익힌 정밀한 송이술이 그녀의 손끝에 스며들어 있었다. 첫 번째 절개 완료. 두피 혈관 확인됩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에 마지못해 거즈를 건네던 간호사들도 조금씩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두개골을 열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진짜 어려움이 시작되었다. 두개골 절개는 신경외과에서 가장 위험한 과정 중 하나였다. 조금만 실수해도 뇌혈관을 다칠 수 있었고
환자는 즉시 사망할 수 있었다. 이제부터가 진짜인데 할 수 있겠어요. 프랑크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서연은 대답하지 않고 집중했다. 드릴을 조심스럽게 두개골에 대고 정확한 위치를 확인했다. 드릴 소리가 수술실에 울려 퍼졌다. 서연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지만 그녀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다. 뇌를 손상시키지 않는 완벽한 각도로 두개골을 절개해 나갔다. 뼈 절개 진행 50%, 경막 손상 없음. 그녀의 전문적인 보고를 들은 간호사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다. 생각보다 제대로 하는데 진짜 위기는 그 다음에 찾아왔다. 두개골을 완전히 열고 뇌를 노출시킨 순간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 드러났다. 뇌출혈의 범위가 CT에서 보인 것보다 훨씬 광범위했고 출혈이 뇌관 근처까지 확산되어 있었다. 더 심각한 것은 출혈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이었다. 수술실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혈압 하강 심박수 불안정 프랑크가 다급하게 외쳤다. 이것 봐요. 역시 안 된다니까. 간호사 중 한 명이 혀를 찼다. 뇌관까지 출혈이 퍼져 있으면 이미 손 쓸 수 없어요.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강렬해졌다. 707 특수임무단 시절 전장에서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을 수도 없이 마주했던 그녀에게 이 정도의 위기는 오히려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촉매제에 불과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서연은 현미경으로 출혈 부위를 자세히 관찰했다. 다행히 뇌관 자체에는 직접적인 손상이 없었다. 압박만 해제하면 충분히 회복 가능성이 있었다. 미세 흡입기 주세요. 그녀는 침착하게 지시했다. 서연은 극도로 조심스럽게 혈종 제거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조금만 실수해도 뇌혈관이 터져 대량 출혈이 일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서연의 손은 마치 숙련된 장인의 손처럼 정교했다. 하버드 의대에서 시체실에서 밤새워 연습했던 그 시간들, 707 특수임무단 군의관 시절 부상당한 전우들을 살리기 위해 극한의 상황에서 메스를 들었던 경험들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었다. 첫 번째, 혈종 덩어리 제거 완료. 서연이 차분하게 보고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혈종을 제거하자마자 숨어있던 혈관에서 갑자기 출혈이 터져 나온 것이다. 순식간에 수술 부위가 피로 뒤덮였다. 출혈 대량 출혈 발생 마취과 의사 프랑크가 소리쳤다. 수술실 모니터의 경고음이 더욱 요란해졌다. 혈압 급락, 맥박 약해짐 간호사들이 당황해서 우왕좌왕했다. 이제 정말 끝났다. 프랑크가 냉소적으로 말했다. 레지던트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 정도면 이미...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707 특수임무단 시절의 수많은 위기 상황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난무하는 전장에서 그녀는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법을 익혔다. 포기하지 마라. 우리나라 사람은 끈기가 있다. 할아버지와 동료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흡입 압력 최대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응급수혈 준비 서연이 단호하게 지시했다. 간호사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로 계속하시는 거예요. 네,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서연은 출혈로 시야가 완전히 가려진 상황에서도 오직 해부학적 지식만으로 혈관 위치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이는 정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일이었다. 잘못하면 더 큰 혈관을 다쳐 환자가 즉사할 수도 있었다. 출혈 부위 추정, 중대뇌동맥 분지로 보입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클립을 대기 시작했다. 수술실이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서연의 손끝에 집중되었다. 마취가 의사조차 비아냥거림을 멈추고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다. 서연의 임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그녀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다. 클립을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키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출혈이 멈춘 것이다. 완전히 멈췄다. 수술실의 경고음도 점차 잦아들었고 환자의 혈압이 안정세를 되찾기 시작했다. 출혈 정지 확인, 혈압 상승 프랑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외쳤다. 간호사들도 놀란 눈빛을 교환했다. 정말로 해냈잖아.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하지만 서연은 안도의 표정을 짓지 않았다. 아직 수술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출혈은 멈췄지만 이제 남은 혈종들을 모두 제거하고 뇌압을 정상화시켜야 했다. 계속하겠습니다. 나머지 혈종 제거 진행합니다. 서연이 다시 미세 흡입기를 들었다. 수술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진지하고 경이로운 눈빛으로 서연의 수술을 지켜보고 있었다. 복도에서는 박근너 교수와 밀러 교수가 수술실 모니터를 통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떻게 저런 출혈 상황에서? 밀러 교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박근너 교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 젊은 의사 정말 대단하군. 혈종 제거 완료, 뇌압 정상화 확인. 서연의 승리 선언이 수술실에 울려 퍼졌다. 마취과 의사 프랑크를 비롯한 모든 의료진은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혈종은 완벽하게 제거되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였다. 과연 할아버지가 의식을 되찾고 뇌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서연은 현미경으로 뇌 조직을 세밀하게 관찰했다. 다행히 뇌관에 직접적인 손상은 없어 보였고 압박이 해제되면서 혈류가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다. 봉합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다. 바로 그때 또 한 번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다. 환자의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혈압 하강 80에 50 프랑크가 다급하게 외쳤다. 동시에 심전대도 이상 신호가 나타났다. 부정맥 발생 심실세동 징후 보입니다. 수술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역시 무리한 수술이었어. 간호사 중 한 명이 소리쳤다. 마취과 의사는 서연을 향해 화를 냈다. 봐요.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환자가 쇼크 상태에 빠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서연을 비난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서연은 당황하지 않았다. 707 특수임무단 군의관 시절 그녀는 극한의 상황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판단을 수없이 내려야 했다. 그녀는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혈압 하강과 부정맥. 이는 뇌수술 후에 종종 나타나는 뇌심장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았다. 뇌압 변화로 인해 자율신경계가 일시적으로 불안정해지는 현상이었다. 에피네프린 1mg 정맥 투여해주세요. 서연이 차분하게 지시했다. 정맥 투여요. 뇌수술 후에 에피네프린을요, 간호사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일반적으로 뇌출혈 위험 때문에 혈압을 급격히 올리는 약물 사용을 피하는 것이 상식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은 뇌심장 증후군으로 보입니다. 일시적인 자율신경 불안정이에요. 에피네프린으로 심장 리듬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프랑크는 반박했다. 미친 소리 뇌수술 직후에 에피네프린을 쓰면 뇌압이 올라가서 재출혈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서연은 냉정하게 반문했다. 그럼 지금 심정지가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건가요? 심장이 멈추면 뇌도 같이 죽어요. 지금은 심장을 살리는 게 우선입니다. 바로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며 박근너 교수가 들어왔다. 그는 모니터를 살펴보더니 서연에게 물었다. 빵 레지던트 근거가 있나? 서연은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네 교수님, 혈압 하강 패턴과 심전도 변화를 보면 전형적인 뇌심장 증후군 소견입니다. 지금은 심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박근너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에피네프린 투여하시오. 박근너 교수의 확실한 지시에 간호사가 에피네프린을 준비했다. 서연은 정확한 용량을 계산해 천천히 투여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바라봤다. 에피네프린이 투여된 지 30초 1분. 기적이 일어났다. 환자의 심박수가 안정되기 시작했고 혈압도 서서히 올라갔다. 부정맥도 사라지고 정상적인 심장 리듬을 되찾았다. 심박수 정상화 혈압 상승 프랑크가 놀란 목소리로 외쳤다. 수술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처음에 서연을 의심하던 간호사들도 이제는 감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프랑크는 서연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진심으로 사과했다. 미안합니다, 레지던트. 제가 틀렸네요. 서연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아니에요. 모두 환자를 위한 마음이었잖아요.
수술이 끝난 후 서연은 며칠 동안 중환자실을 떠나지 못했다. 할아버지의 회복 과정은 더디고 불안정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서연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할아버지 저 서윤이에요. 정신 차리셔야죠. 라고 속삭일 때마다 할아버지의 손가락은 미세하게 움직였다. 서연은 그 미세한 움직임 속에서 생명의 기적을 보았다. 일주일 후 할아버지가 드디어 의식을 되찾았다. 희미하게 눈을 뜬 할아버지는 서연의 손을 잡고 중얼거렸다. 서윤이, 네가 내 손녀딸이었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눈빛은 따뜻했다. 서연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네, 할아버지. 제가 왔어요. 미영과 철수도 달려와 할아버지의 회복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서연아, 정말 고마워. 너는 우리 가족의 은인이야. 미영의 진심 어린 한마디에 서연의 마음은 따뜻해졌다. 이 기적 같은 소식은 병원 전체를 뒤흔들었다. 모두가 포기했던 환자를 23세 동양인 여자 레지던트가 단독으로 살려냈다는 사실은 센세이션이었다. 밀러 교수는 더 이상 서연을 무시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의 실력에 감탄하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박근너 교수는 서연을 자신의 수제자로 삼겠다고 선언하며 그녀에게 독일 병원에서의 종신 계약을 제안했다. 빵 레지던트, 아니 서연. 당신은 내가 평생 본 의사 중에 가장 훌륭한 의사요. 당신의 능력은 이곳에서 더욱 빛날 것이요. 병원장 역시 서연에게 막대한 지원을 약속하며 그녀를 차세대 리더로 키우겠다고 했다. 서연 당신 덕분에 우리 병원은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리게 됐소. 당신의 공로는 어떤 식으로든 보답하겠소. 서연은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의 복수를 위한 첫 번째 단계였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수술로 얻은 명성을 발판 삼아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다. 그녀는 미국과 독일 두 나라의 최고 의료 시스템을 자신의 손에 쥐게 되었다. 가장 먼저 칼끝을 겨눈 것은 태상그룹 사건을 담당했던 부패한 검사 강태준이었다. 강태준은 서연을 정신 이상자로 몰아갔던 장본인이었다. 서연은 707 특수임무단 시절의 정보 수집 기술과 하버드 의대에서 익힌 해킹 실력을 동원해 강태준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녀가 찾아낸 것은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강태준의 아들이 불법 도박과 마약에 손을 댄다는 것이었다. 서연은 그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대신 그의 아들을 이용해 강태준의 심장을 조여오는 방법을 택했다. 강태준 검사님, 저는 당신의 아들이 마약에 중독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의 아들을 구할 수도 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서연은 익명의 메시지를 보냈다. 강태준은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서연은 그가 무시할 수 없는 증거들을 보내기 시작했다. 아들이 마약을 하는 영상 불법 도박에 참여하는 사진. 강태준은 서서히 공포에 질리기 시작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야? 그는 서연을 찾아내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완벽하게 자신의 정체를 숨긴 후였다. 서연은 강태준의 심장을 조여오는 동시에 그의 부패한 비리를 폭로할 계획을 세웠다. 강태준 검색에 보낸 익명의 메시지는 그의 심장을 서서히 옥죄어 왔다. 태상그룹의 비호를 받으며 승승장구하던 그는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그는 밤낮으로 서윤의 정체를 캐내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완벽하게 모습을 감춘 상태였다. 서윤은 강태준의 아들이 마약에 중독된 영상을 언론에 흘렸고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태상그룹 비호 검사 아들, 마약 중독 파문. 이 한 줄의 기사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여론의 문매를 맞은 강태준은 궁지에 몰렸다. 태상그룹은 그를 버렸다. 더 이상 자신들의 비리를 숨겨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강태준은 살기 위해 발버둥치기 시작했다. 그는 검찰 내부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태상그룹을 압박했지만 태상그룹은 오히려 그의 약점을 역이용해 그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공개했다. 결국 강태준은 파멸했다. 검사직에서 파면되고 비리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다. 서윤의 복수는 그렇게 첫 번째 희생양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서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복수 명단에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다. 바로
707 특수임무단에서 함께했던 동료이자 그녀의 팀을 배신한 민준혁 상사였다. 민준혁은 작전 실패 이후 태상그룹의 힘을 등에 업고 잘나가는 보안 회사이사로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그의 배신은 서윤에게 가장 큰 상처를 남겼다. 그는 그녀의 동료이자 믿었던 전우였기 때문이었다. 서윤은 민준혁에게 의료 지식을 활용한 교묘한 함정을 놓기로 했다. 그녀는 민준혁의 가족 관계를 파악했고 그의 아내가 불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민준혁은 아내의 불임을 극복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었다. 서윤은 그 점을 노렸다. 그녀는 익명의 이메일로 민준혁에게 접촉했다. 민 이사님, 저는 불임을 완치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내를 제가 직접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민준혁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서윤은 그가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들을 제시했다. 실제 불임 환자들이 임신에 성공한 사례, 그리고 그들의 진료 기록까지. 이 모든 것은 서윤이 미국 병원에서 쌓은 실력과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민준혁은 서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치료하기 위해 서윤을 만났고 서윤은 그에게 정체불명의 신경 안정제를 투여하기 시작했다. 서윤이 투여한 약은 신경 안정제로 위장한 독극물이었다. 인체에 서서히 침투해 신경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약이었다. 그녀는 민준혁이 완벽하게 무너질 때까지 이 약을 투여할 생각이었다. 그녀의 목표는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죄를 깨달을 때까지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었다. 서윤의 눈은 차가웠다. 그녀는 민준혁의 아내를 보며 동정심을 느꼈지만 그것은 그녀의 복수를 막을 만큼 강하지 않았다. 복수심은 그녀의 모든 감정을 집어삼켰고 그녀는 오직 복수를 향해 나아갔다. 민준혁은 서윤이 투여하는 신경 안정제가 서서히 자신의 몸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오히려 그는 서윤의 놀라운 의술에 감탄하며 그녀에게 더욱 의지하기 시작했다. 이 의사님 덕분에 아내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서윤은 그의 감사 인사에 차가운 미소로 화답했다. 네가 잃은 것은 아내의 희망만이 아닐 텐데. 서윤의 복수는 민준혁의 심장을 겨누는 동시에 그의 영혼까지 파괴하고 있었다. 민준혁이 서서히 무너지는 동안 서윤은 태상그룹의 한승재 이사와의 대결을 준비하고 있었다. 한승재, 그녀의 동료들을 죽음으로 내몬 장본인이자 그녀의 삶을 지옥으로 만든 악마였다. 서윤은 한승재에게 직접 접근하기 위해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그녀가 알아낸 것은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한승재는 생각보다 허술한 인물이었다. 그는 마약과 여자에 빠져 있었고 자신의 아버지 한정식 회장에게조차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었다. 그는 그저 꼭두각시였어. 서윤은 한승재의 약점을 파고들던 중 뜻밖의 인물과 마주했다. 바로 한정식 회장의 충직한 비서이자 태상그룹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권호준이었다. 권호준은 한승재가 아니라 회장의 최측근이었다. 그녀는 권호준이 한승재의 뒤를 봐주는 척하면서 은밀하게 그의 약점을 캐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마치 덫을 놓는 사냥꾼처럼. 서윤의 복수심은 한순간에 혼란에 빠졌다. 과연 누가 진짜 배우인가? 서윤은 복수의 칼끝을 한승재가 아닌 권호준에게로 돌렸다. 그녀는 권호준의 과거를 파고들었고 그가 오래전부터 한정식 회장을 끌어내리고 태상그룹을 장악하기 위해 암암리에 작업해왔음을 알게 되었다. 707 특수임무단 작전 실패 역시 권호준이 한승재를 이용해 벌인 일이었다. 작전의 실패를 이용해 한승재의 약점을 잡고 그를 꼭두각시로 만들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 했던 것이다. 모든 것은 권호준의 설계였어. 서윤의 눈빛은 살기로 변했다. 한승재는 복수의 대상이었지만 권호준은 복수 그 자체였다. 그녀는 한승재를 이용해 권호준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택했다. 서윤은 한승재에게 익명의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당신의 비서 권호준과 만나는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제 지시에 따르세요.
서유는 한승재가 가장 아끼는 여자를 미끼로 권오준을 끌어들였다. 한승재는 분노에 차 서윤의 지시에 따르기 시작했다. 그는 권오준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관계는 서서히 금이 갔다. 서윤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한승재와 권오준 사이에 불신을 조장하며 그들이 서로에게 칼을 겨누도록 만들었다. 이제 복수의 칼날은 그녀의 손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한승재와 권오준 두 사람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고 있었다. 한승재와 권오준 사이에 뿌려진 불신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번져나갔다. 한승재는 서윤이 보낸 사진과 증거들을 통해 권오준이 자신의 약점을 몰래 캐내고 있음을 확신했다. 권오준 역시 한승재가 자신을 의심한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믿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는 겉으로는 충실한 상사와 부하였지만 속으로는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는 짐승과 같았다. 서윤은 복수의 칼날을 쥔 채 두 사람을 파멸시킬 마지막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태상그룹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모이는 정기 이사회 회의 날을 D-Day로 정했다. 그녀는 그날의 모든 이벤트를 설계했고 복수의 대서사실을 마무리할 준비를 했다. 먼저 그녀는 태상그룹의 모든 내부 정보를 해킹했다. 권오준이 한승재를 파멸시키기 위해 모아둔 비밀 서류, 그리고 한승재가 권오준의 비리를 캐내기 위해 모아둔 정보들을 모두 손에 넣었다. 그녀는 익명의 제보자로 위장해 언론에 이 사실을 흘렸다. 태상그룹 회장, 비서이사 몰래 불법 비자금 조성, 태상그룹 이사 회장 비서와 내연 관계. 이 같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자 태상그룹은 혼란에 빠졌다. 주가는 폭락했고 한정식 회장은 분노에 치를 떨었다. 그가 믿었던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배신감을 느꼈다. 이사회 회의가 열리던 날, 아침 이서윤은 미국 병원에서 수술을 마치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심에 사로잡힌 젊은 의사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냉철한 복수자이자 정의를 실현하려는 심판자의 그것이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리며 동시에 사막에서 숨을 거둔 동료들의 마지막 모습을 잊지 않았다. 이서윤, 이건 함정이다. 우리 모두 버려졌어. 동료의 마지막 외침이 그녀의 심장을 다시 한번 뛰게 만들었다. 태상그룹 본사 건물 이사회 회의실. 한정식 회장이 분노에 찬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 앞에는 한승재와 권오준이 서로를 노려보며 마주 서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이미 화해할 수 없는 깊은 골이 패여 있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서윤이 들어섰다. 그녀는 흰 가운을 벗고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다.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는 여전했지만 그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차가웠다. 이서윤, 한승재가 그녀를 알아보았다. 서윤은 그에게로 걸어갔다. 오랜만이에요, 한승재 이사님. 제 얼굴 기억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한승재는 당황했다. 그는 서윤이 왜 이곳에 있는지, 무엇을 하려는 건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당신이 왜... 저는 당신의 추악한 범죄를 세상에 알리려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잃은 모든 것을 되찾으려고요. 서윤은 침착하게 말했다. 그녀는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 안에는 한승재와 권오준이 저지른 모든 죄악이 담겨 있었다. 707 특수임무단 작전 실패에 대한 진실, 부정한 비자금 조성, 그리고 수많은 비리들까지. 서윤이 테이블 위에 USB를 올려놓자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다. 한정식 회장은 분노와 배신감에 떨었고 한승재와 권오준은 서로를 향한 증오에 불타올랐다. 서윤은 아무 말 없이 USB를 한정식 회장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707 특수임무단 작전 실패의 진실 한승재가 정보원을 제거하기 위해 군 당국과 결탁한 증거, 그리고 권오준이 태상그룹을 장악하기 위해 벌인 추악한 비리들까지. 서윤은 권력과 욕망에 눈먼 두 사람의 추악한 민낯을 완벽하게 파헤친 것이다. 진실이 밝혀지자 한정식 회장은 두 사람을 향해 분노를 터뜨렸다. 너희가 감히 내게. 그는 쓰러질 듯 비틀거렸다.
한승재와 권호주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싸웠다. 이 모든 건 네가 꾸민 짓이야. 아니, 네가 먼저 배신했잖아. 그들은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자신들의 추악한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들의 싸움은 언론에 실시간으로 보도되었고 태상그룹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주가는 폭락했고 회사 이미지는 걷잡을 수 없이 추락했다. 한승재와 권호주는 결국 구속 수감되었고 그들의 죄는 세상에 낱낱이 공개되었다. 복수는 끝났다. 서유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사막에서 숨을 거둔 동료들의 명예를 회복시켰고 자신을 정신 이상자로 몰아갔던 강태준 검사와 배신자 민준혁에게도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기쁨이나 환희가 아닌 알 수 없는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복수라는 이름으로 3년을 살아온 그녀에게 복수가 끝난 삶은 의미 없는 모래사막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병원으로 돌아왔다. 회복실에서 만난 김만석 할아버지는 그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었다. 서윤아, 정말 고맙다. 내 덕분에 내가 새 삶을 얻었어. 할아버지의 그 한마디는 그녀의 마음속 공허함을 채워주기에 충분했다. 서윤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복수는 그녀를 파멸시킬 뻔했지만 할아버지를 살린 그 순간의 순수한 마음은 그녀를 다시 의사로 되돌려 놓았다. 몇 개월 후 서윤은 미국 병원에서 가장 촉망받는 신경외과 의사가 되었다. 그녀는 복수심이 아닌 환자를 향한 진정한 사랑과 열정으로 수술을 집도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전 세계 의사들에게 전해졌고 그녀는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미국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는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제가 배운 모든 것을 조국에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편견과 싸우는 후배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서유는 복수의 끝에서 마침내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은 것이다. 그것은 파괴가 아닌 창조와 봉사였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라는 이름의 가면을 쓴 채 살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당당한 이서윤 707 특수임무단 소속이었던 자랑스러운 군의관이자 환자를 포기하지 않는 진정한 의사로 다시 태어났다. 이 이야기는 707 특수임무단 소속 여군 군의관이었던 이서윤이 거대 권력 태상그룹의 배신으로 팀원들을 모두 잃고 복수를 다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파멸시킨 태상그룹에 복수하기 위해 미국 병원에서 천재적인 신경외과 의사로 위장합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모두가 포기했던 한국인 환자 김만석 할아버지를 기적적으로 살려내며 의사로서의 명성을 얻습니다. 이 명성을 발판 삼아 그녀는 자신의 복수 대상인 태상그룹에 부패한 이사 한승재와 그의 조력자들을 하나씩 파멸시킵니다. 하지만 복수의 끝에서 그녀는 한승재가 진정한 흑막이 아닌 또 다른 누군가의 꼭두각시였음을 알게 되고 복수의 칼끝을 진짜 배우로 돌려 모든 진실을 세상에 폭로합니다. 복수를 마친 후 그녀는 공허함을 느끼지만 환자에게서 얻은 희망을 통해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고 다시 의사로서의 길을 걷기로 결심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개인의 복수 서사를 넘어 편견과 싸우는 용기, 그리고 인간적인 따뜻함의 중요성을 담고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숨겨진 이야기들을 함께 해주세요.